네, 오늘 오후 2시 반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 전두환 씨의 재판이 광주에서 열리게 됩니다. 1996년 내란 혐의로 기소된 재판을 받게 되는 23년 만에 법정에서는 전두환 씨가 잠시 뒤에 이 자택에서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재판과 관련된 내용과 쟁점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손정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잠시 뒤면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훼손 혐의 때문에 광주로 직접 재판을 받으러 가게 되는데 그동안 여러 번 안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나가게 된 건 구인장이 가장 큰 원인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이나 사실은 알츠하이머 병의 증세가 있다는 이유, 또 독감을 이유로 해서 두 번이나 출석을 거부를 했죠. 그리고 이제 계속 거부를 하다가 법원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구인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재판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지금 네.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피고인이 참석을 해야 재판이 진행되는 게 일반적인데 피고인이 계속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출석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는 구인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었고 구인장을 발부하고 나니 이제 만약에 본인이 또 다른 이유로 출석을 안 하게 되면 이제 검찰 수사관들이 직접 집에까지 와서 네. 수갑 채워서 데려가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전두환 씨 측에서는 아마도 그런 모습을 국민 앞에 보이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이미지 손상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했을 것이고 그런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볼 때는 자발적이라기보다 법원의 구인장이 영향을 미쳐서 결국 스스로 나가겠다고 밝힌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 화면에 나오는 모습이 전두환 전 대통령 연희동 자택 앞 모습인데 차량은 약 4대 정도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 차량이 경호 차량이 되겠고 두 번째 차량에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과 이순자 씨가 타게 되겠고 그다음 나머지 두 차량에는 서대문 경찰서와 광주에서 올라온 이제 경찰이 함께 2대 정도에 나눠 타면서 광주까지 함께 진행을 하게 되겠고 지금 많은 보수단체 약 300여 명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보수단체들의 시위가 지금씩 조금씩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앞에서 라인을 만들면서 좀 안전한 확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면 이 구인장 발부가 무섭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구인장 발부에 어떤 조건이 따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이 재판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재판부가 이제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정당한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는 재판부가 판단을 하는 것인데 일전에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 그리고 독감을 앓고 있다. 건강상의 문제로 그 진단서나 이런 것들을 제출한 걸로 알려지고 있지만 재판부가 볼 때에는 이 알츠하이머나 독감이 출석하지 않을 정도로 극심한 질병이라고는 보기 어려운데 보통은 질병으로 인해서 한두 번 정도 불출석하는 것은 양해해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2, 3회 이상 반복이 된다거나 실제로는 질병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본인은 재판을 거부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재판부는 마냥 피고인의 불출석을 방치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이 사건은 본 것이고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더군다나 언론을 통해서 골프라든가 봤는데 굉장히 건강이 양호한 상태로 보였다. 이런 여러 가지 목격담이 나오면서 재판부 입장에서는 강제로라도 재판에 출석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재판은 신속한 재판도 해야 되는 것인데 이미 작년에 5월에 기소된 것인데 피고인을 재판정에 한 번도 세울 수 없다라는 것은 법치주의나 사법부의 신뢰를 굉장히 망각하는 행태로 해석될 여지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구인영장이 발부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효기간이 3월 1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안에 자진해서 출석하겠다라는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잠시 후에 이제 전 대통령이 나올 텐데요. 지금 연희동 자택의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과연 전 대통령이 지난 24년 전 골목 성명을 하는 것처럼 이번에도 자택을 나와서 별도의 언급을 할 것인가 많은 관심사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아마 이제 개인적으로 물론 좀 이따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안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24년 전에는 이제 본인이 그 재판에 나오지 않고 차라리 그날 그 절로 갔지 않습니까? 그래 결국은 네. 그렇게 되다가 거기서 연행이 돼가지고 다시 올라오게 됐는데 그때는 나이도 젊었었고 또 본인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는 억울함이 많이 있었다고 보여져요.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나이도 일단 있고요. 또 저기서 무슨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이 본인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 분위기나 여론을 보면
전두환 씨의 지금 행동이 국민적인 어떤 공감을 얻어내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본인의 의사를 밝히기 위해서 또다시 뭐 골목 성명처럼 인터뷰를 하거나 아니면 성명을 발표하는 일은 아마도 안 할 가능성이 있다. 아마 변호인이 따로 입장을 발표할 가능성은 있지만 저기 서서 언론 앞에서 뭔가 이야기를 할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화면상에 약 3대 정도의 차량이 준비가 돼 있고 이 10여 명의 형사들이 또 경호사 팀이 같이 이제 이동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같이 동행을 하게 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경호상의 문제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충분히 추정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종의 어떤 감정이 격화된 시민들에 의해서 공격이 있을 수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 서울에서 광주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혹여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차 2대로 나눠 타서 경찰 10여 명이 이제 같이 동행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현재까지는 이제 차량 통제나 이런 것들은 계획이 없다라고 합니다. 다만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인데요. 전직 대통령으로서 사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는 해줄 필요는 없지만 현재 상태라서는 그래도 법정에 출석해서 재판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불미스러운 사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경찰들이 지금 경호하고 병력 여러 가지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두환 대통령 이제 예정대로라면 오후 1시 반쯤 광주에 도착할 것으로 보이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퇴임 후에 광주에 가는 건 처음이라고 처음이죠. 하거든요. 맞습니다. 이렇게 원래 재판부 관할 이전 신청까지 했다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제 광주까지 가게 되는 건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본인 입장에서 광주 가는 게 두려운 것 같아요. 느낌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느낄 때는. 왜냐하면 광주 본인이 재임 기간 동안은 아까 우리가 리포터에서 이 뉴스 나올 때 리포터에서 봤지만 네. 여러 번 갔잖아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행사도 갔지만 그 이후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그만큼 광주에서는 전두환 씨에 대해서 그동안 사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그런 원성이 너무너무 자자하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을 겁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진실들이 밝혀지면서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의 어떤 쿠데타를 통해서 결국은 정권을 잡게 됐고 거기에 많은 광주 시민들이 학살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지금 정부 조사 결과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광주를 찾는다는 건 상당히 두려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광주 시민들 입장에서는 전두환 씨가 그전에도 한 번도 이런 광주 민주화 운동의 결과에 대해서 사과를 하거나 본인의 책임에 대해서 인정하거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 심지어 사자 명예훼손으로 이번에 재판을 받게 되는데 본인이 쓴 회고록에도 보면 하나도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심지어 부인이라는 분이 나와가지고 민주주의 아버지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네.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이고 광주 시민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고 억울하겠습니까? 그동안 쌓인 원한이 얼마나 많겠냐는 거죠, 제 말은. 물론 오늘은 특별히 광주 시민들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도 이미 차분하게 지켜보겠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 별 불상사는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만 그런 이유들이 결국은 전두환 씨가 광주를 찾지 못하는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계속해서 이제 아직까지는 자택에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8시 한 반 정도에 출발할 것이다라고 해서 이 경부 고속도로 또 노난 천안 고속도로와 호남 고속도로를 통해서 아마 광주지법까지 도착할 것이다라는 예상은 나오고 있지만 지금 예상보다는 조금 늦게 지금 나올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뭐 잠깐 아까 언급은 했지만 골목 성명 같은 건 없을 수도 있겠다. 근데 만약 오늘 가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됩니까? 그러면 사실 지금 강주지방법원에 도착하면 구인영장을 집행하겠다는 게 법원의 입장인데 네. 서울 저 자택 앞에서 구인영장이 집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사실은 지금 자진 출석하겠다라는 의사를 전달한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구인영장의 효력이 3월 11일까지만 실제로 집행하지 않고 강주지방법원에 오면 도착하면 신병을 확보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고령이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이제 신체를 결박하는 도구 같은 거 쓰지 않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출석한다라고 해놓고 그 뜻을 번복하고 출석을 거부한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영장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결국은 강제로 같이 신병이 확보된 상태로 광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이유에서든 오늘 아마 광주지법까지는 내려갈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대부분의 많은 전문가들의 생각이시고 그렇다면 이제 뭐 함께 가는 이순자 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뢰 관계인 자격으로 간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이 보통 흔하지는 않죠?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하지만 법에서 또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에 보면 신뢰관계인이라기보다는 보조인을 이제 동석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이제 어떤 진술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이라든가 이제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신뢰관계를 동석해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혹시 의사소통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특히 이제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들은 수화를 하기도 하고요. 이런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하고 보조인으로서는 이제 형제자매나 직계혈 쪽이라든가 배우자들이 이제 보조인으로서 여러 가지 의사소통이나 이런 걸 도와줄 수 있게 하는데 이런 어떤 정신적 장애가 아주 극심하거나 어떤 언어장애, 청각장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뢰관계인 동석을 허가하는 것은 많이 있는 일은 아닌데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인지능력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다. 뭐 측근들은 했던 얘기 또 하고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병세가 심각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잠시만요. 지금 네. 문이 열리고 전두환 씨가 사택에서 몸을 드러내 바로 자동차에 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별다른 이야기 없이 바로 차를 타는 걸 보니 아마 광주지법을 향해서 바로 이동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바로 앞에 탔던 차량이 움직이고 있고요. 그 뒤에 이제 경호 차량 2대가 잠시 뒤에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광주지법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요. 경부고속도로와 논안, 논산과 천안, 그다음에 호남고속도로를 이용을 해서 갈 것이다라고 합니다. 1시 반 정도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에서는 2시 반에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지금 에쿠스 차량 앞에 있는 에쿠스 차량인데 바로 지금 또 시위하는 사람이 이제 차량을 앞을 막아서면서 경찰이 다시 제지하는 모습까지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혼잡스러운 상황이었는데요. 예. 지금 차량이 출발을 했고 약 4시간 가량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정대로라면 모처에서 점심 식사를 한 후에 오후 1시 반에 광주지법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재 이제 잠깐의 어떻게 소동은 있었지만 큰 충돌은 없이 출발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연합뉴스 TV에서는 이 화면과 함께 재판을 위해서 광주까지 가는 전두환 씨의 모습을 계속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해 보면요, 지금 전두환 씨와 함께 가는 이순자 씨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서 논란을 많이 일으켰죠. 그러니까요. 지금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해드렸습니다. 모 인터뷰에서 민주주의 아버지라는 얘기를 가지고 원성을 또 샀죠. 사실은 민주주의를 회방한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본인의 어떤 권력을 잡기 위해서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민주주의 아버지라고 치켜 세우니 국민들이 볼 때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가만히 계셔도 사과 안 해가지고 불만이 많은 상황에서 그런 얘기까지 하니까 더 문제가 된다고 보여지고, 또 본인은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최근 인터뷰에 보면 전두환 씨, 본인의 남편인 전두환 씨가 명예를 훼손한 적이 없다. 그 진실만을 얘기했다. 회고록 내용도 전혀 잘못된 게 없다. 잘못된 게 있으면 전두환 씨 입장으로 본다면 사과했을 거다. 그런데 사과 안 하는 걸 보면 잘못한 게 없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두 사람 다, 전두환 씨나 이순자 씨나 두 부부 모두 다가 지금 광주에 대한 미안한 감이 전혀 없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번 문제 같은 경우도 사자 명예훼손 문제도 지금 현재 조비오 신부가 얘기한 말이 진실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다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회고록이 출판되기 3개월 전에 이미 국가수가 모든 조사를 통해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걸 증명해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전부 부인하고 조비오 신부가 국회에 출석해서 분명히 본 것을 얘기했었고 그 진실을 얘기한 거를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돌아가신 분의 명예를 훼손하는 이런 행동을 하면서도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이런 점들이 결국은 이순자 씨나 전두환 씨나 국민적 공분을 사는데 일조하는 그런 행동들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화면에서 전두환 씨가 조금 전 자택에서 나와서 말없이 이제 승용차에 탔고 그 옆으로 바로 이제 이순자 씨가 빠르게 이동을 해서 반대쪽 차문을 통해서 차량에 탑승해서 지금 광주를 향해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전두환 씨 같은 경우에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건데 지난 재판과는 어떻게 좀 다른 겁니까?
지난 재판이 가지고 있는 그 형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수준의 이제 차이는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내란 목적 살인, 내란죄에서 1심에서 사형이 나왔고 무기징역형이 확정될 정도로 굉장히 중대한 범죄였다라고 보신다면 이번 재판 같은 경우는 5.18과 관련해서 그 역사적인 사실 아니겠습니까?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전제된 사실로 있기 때문에 이것이 허위 사실이다. 이것을 형사재판에서 심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5.18과 관련해서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군대에서 자위권 발동 차원에서 그 시민들을 공격한 것이냐 아니면 자위권 발동이 아니라 정말 무고한 시민들에 의해서 어떤 여러 가지 강압적인 국가의 불법 행위가 자행된 것이냐 이거를 판단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기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전제된 사실로 깔려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5.18과 관련된 굉장히 역사적인 사실과 중요한 형사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명예훼손 사건은 피해자는 개인입니다.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은 조비오 신부라는 개인에 대한 어떤 피해일 수 있겠지만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은 5.18 전체의 단체에 대한 5.18 희생자 전체에 대한 명예와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 중대성도 내란 목적 살인죄와 비견했을 때 그 가볍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지금 광주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그동안의 어떤 반성과 참여를 5.18 단체들이 굉장히 여러 차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모습을 강주지방법원에서 보일지 여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전 씨가 이제 회고록 때문에 많은 얘기를 갖게 됐고 특히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 부분이 논란이 됐는데 먼저 이 조비오 신부는 어떤 분이셨는지. 조비오 신부님은 이제 광주에서 신부 생활을 시작하셨어요. 근데 조비오 신부가 지난번에 이제 5.18 때는 시민수습대책위원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옥고도 치르셨어요. 그러니까 신군부에 의해서 체포가 돼서 감옥에서 옥고도 치르셨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5.18 당시에 본인이 목격했던 목격담을 국회에 나와서 증언을 하셨어요. 그 내용 중에 헬기 사격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헬기에서 그 기관총을 쏜 걸 봤다라고 국회에서 증언을 하셨고 그 증언에 대해서 전두환 씨가 책에 쓰면서 그게 거짓말이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비오 신부 같은 경우는 시민대책위원장도 하셨고 5.18 당시에 이제 시민군의 입장에서 함께 행동을 하시다 보니 신군부에서 나중에 구속까지 되는 그런 일까지 당했던 고초를 많이 당하셨죠. 그리고 이제 5.18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이후에 이제 정권이 바뀐 이후에는 많은 노력을 하셨고 실제적으로 5.18의 산 증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시민과 함께 5.18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 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기소된 죄 이름 자체가 사자 명예훼손죄입니다. 이 사자 명예훼손죄 보통 명예훼손죄보다 더 성립 요건이 까다롭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위 사실로 이제 고인이 된 사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여러 가지 그 사실관계를 유포했을 때 처벌되는 조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 명예훼손죄보다는 법정형이 오히려 낮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 이 사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에 조금 법정형은 낮은 범죄이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적 사실과 관련된 역사 왜곡과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고 한다면 법정형 최고의 어떤 그 형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결국은 사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반 명예훼손죄는 진실한 사실로 명예훼손을 하더라도 처벌되지만 사자 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만 처벌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헬기 사격이라든가 이 지금 헬기 사격과 관련된 고 조비오 신부의 어떤 그 청문회 증언이나 이런 것들이 거짓말이다. 가면을 쓴 사탄이다. 그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 이것이 이제 허위 사실인지 여부가 핵심이고 그것을 인식하고 명예훼손할 고의로 했는지 여부가 이제 핵심 쟁점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고의로 했느냐라는 부분 때문에 그러면 그 전에 국가수에서 발표를 했지만 그거 몰랐다. 그렇기 때문에 고의는 아니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우리가 고의에는 확정적 고의, 내가 실제로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미필적 고의, 혹여라도 내가 이렇게 거짓말쟁이라고 했지만 헬기 사격이 진실일 수도 있다. 이 사람 말이 진실의 가능성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고 이런 명예훼손을 했다고 한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명예훼손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비호 그 신부의 어떤 여러 가지 증언, 헬기 사격과 관련해서는 고 조비호 신부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청문회에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요. 조비호 신부께서 청문회뿐만 아니라 사제의 증언이라는 책도 썼습니다. 네. 여기에 관련된 5.18의 어떤 참극이라든가 여러 가지 헬기 사격 문제가 거기에도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검찰에서 유죄를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로 5.18 당시에 이제 수사 기록과 재판 기록도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국가기록원에 갖가지 증거 자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목격자들도 다수의 진술이 있는데 참고인 조사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 국가수의 감정 결과가 회고록을 집필한 이후에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나는 이런 헬기 사격이 전혀 없다고 믿었고 절대 이런 사실에 대해서 미필적으로는 알 수 있었던 위치에 있지 않았음을 이유로 고의성을 부인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5.18 특조위도 계속적으로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주에선 이런 헬기 사격과 관련해서 이미 흔적도 남아 있고요. 다수의 사람들이 복수의 증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혀 알 수 없었다,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변명을 하더라도 재판부가 받아들이긴 굉장히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헬기 사격과 관련된 문제는 이미 관련된 민사소송, 가처분 소송이나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이미 심리가 이루어지고 판결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실이다라는 것은 형사재판부에서 확증하기에는 굉장히 수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같은 질문을 그렇죠.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사자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네. 이게 물론 죄목이지만 저는 5.18의 왜곡과 폄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번 재판에서 전두환 씨에 대해서 만약에 법원이 정말 사자 명예훼손 했다라고 판결을 내리면 전두환 씨의 말이 거짓이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 회고록에 나와 있는 글이 잘못됐다는 것도 증명이 되는 것이고 헬기 사격이 실제 있었다는 것도 증명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라도 5.18 때 그 신군부, 전두환이 이끌었던 신군부가 광주 시민들을 학살하기 위해서 헬기에서 기총사격을 했다 하는 부분들이 증명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단순히 그냥 조비오 신부에 대한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네. 5.18의 진실을 밝히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증언들과 진술들을 다 가지고 재판에서 다룰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일단 확정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무슨 논란까지 있을 수 있냐면 실제 그럼 누가 그걸 지시했느냐 하는 부분도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광주의 진실이 또 한 번 법정에서 법적으로 확인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그 차원을 뛰어넘는 광주의 진실을 밝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또 전두환 씨가 직접 출석해서 법의 엄중한 그 어떤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도 저는 의미 있는 역사적인 어떤 재판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5.18 네. 진실규명이 더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번 재판이 더 주목을 받는 이유가 최근에 많은 일부 정치의원들이 이 5.18 관련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이번 판결이 이런 폄훼 발언이나 이런 것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을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6.18 유공자의 명단을 공개해야 된다. 5.18 유공자 관련해서 북한군이 침투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주장을 더군다나 정치인들이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사실 정치인이라는 것은 역사적 진실을 바로 세우고 바로 인식하고 그 토대로 이제 국민에 대한 정치 행위를 해야 되는데 잘못된 왜곡된 역사 인식을 가지고 정치를 한다 한들 그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정치인이 하는 발언은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그 피해도 막심하다는 측면에서는 지금 이미 윤리위원회 제소돼서 징계 절차를 앞두고 있다고 하지만 그 위원들이 실제로 중징계를 받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도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 이렇게 역사를 왜곡하고 날조된 것을 유포함으로 인해서 특정인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한다거나 5.18 유공자나 5.18 어떤 희생자들 가족에게 상처를 입힌다라는 판단, 법적인 판단이 되면 이제는 단순히 그것이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서 범죄다. 그런 발언 자체가 범죄고 혐오 범죄다라는 판단이 사법적으로 확정이 되면 앞으로 장래에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우리 유럽에선 이런 역사적 사실과 관련해서 피해자들에 대해서 조롱하고 혐오하는 것을 굉장하게 엄중하게 처벌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특별법 더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라는 여론도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경각심을 줄 수 있는 형사 재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이순자 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글을 쓰는 것 자체가 나의 주장을, 나의 사상을 그대로 쓰는 표현의 자유의 한 부분인데 이걸 너무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진실에 근거해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이 되는 겁니다. 표현의 자유가 거짓된 내용이나 잘못된,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내용을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본인의 주장을 하는 것까지도 표현의 자유라고 인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는 정말 사실과 진실에 근거해서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 인정될 수 있다고 봐요. 또 하나, 예컨대 논란이 되고 있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각각 다른 찬반의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어났던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사실 자체를 왜곡해서 얘기하거나 아니면 사실 자체를 잘못된 방법으로 해석해서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표현의 자유의 범주에서 벗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뭐 헤이트 스피치라고 해서 우리가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발언을 하거나 아니면 사실을 완전히 뒤집어서 왜곡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경우 이것까지도 표현의 자유로 보장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 법에 명예훼손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모독 행위가 있고 모욕을 했을 때도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는 사실과 진실에 근거해서 얘기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 찬반의 의견이 있을 때 그걸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지 사실이 아닌 거짓된 내용을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할 목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 법에도 명예훼손이나 모독으로 처벌받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건 표현의 자유의 범주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민사소송에서도 비슷한 이번에 재판에서 얘기가 나온 것 같긴 한데 민사재판에서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형사재판에 그 영향이 좀 있을 것이냐? 네, 그 관련된 주장이 허위 사실이다, 역사의 왜곡이다라는 이미 이제 민사재판의 판결문이 나와 있는 것은 별다른 반증이 없으면 그대로 이제 형사재판에서 원용해서 그걸 기초로 사실관계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 전두환 씨의 여러 가지 문제된 표현이나 회고록에 주장된 사실관계들은 허위 사실이라는 일차적인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는 것을 직시하셔야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것은 많은 역사적인 고증자료와 여러 차례의 조사 과정을 거쳐서 진실이 무엇인지 허위가 무엇인지는 가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나의 주장을 해서 타인의 명예를 침해한다거나 모욕행위를 준다는 것은 그 자체로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범죄가 재발되지 않아야 될 것이고요. 더군다나 형사재판에서 지금 벌금형 나오는 거 아니냐, 워낙에 법정형이 낮다 보니까 그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아마도 재판부 입장에서는 벌금형이 아니라 실형의 집행유예를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발 방지 목적을 위해서라도 고령이기 때문에 실형까지는 내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형을 부과함으로 인해서 차후에 이렇게 다시 한번 5.18에 대해서 어떤 희생자에 대해서 폄하를 하거나 어떤 이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왜곡하는 것은 도저히 우리 헌법 체계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판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낮다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만약에 벌금형이 나온다면 이미 전두환 씨는 많은 추징금을 미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는가, 그런 논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벌금형을 미납하게 되면 결국 이제 노역장 유치라는 그 형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초래될 수도 있는데 지금 뭐 알츠하이머이기 때문에 신뢰관계인 없이는 재판도 받을 수 없는 처지라면 사실은 그 노역장 유치도 거의 집행이 어렵다라고 보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벌금 500만 원으로 이 역사적인 재판에 대해서 내릴 수 있는 판사님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라도 벌금형에 대한 그 선고는 아마도 조금 가능성이 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알츠하이머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알츠하이머병을 거론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법정에 출석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본인이 기억이 자꾸 흐려진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이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본인이 직접 회고록도 쓰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증언들, 진술들을 보면 최근에도 골프장에 가서 현장에서 목격됐다고는 목격담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도 뭐 본인이 직접 그 기록카드라고 하죠. 골프를 치면서 쓰는 기록카드를 본인이 직접 기록하기도 하고 암산도 본인이 했다고 하는 그런 증언도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그날 같이 있었던 목격자 중에 한 명이 언론에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전두환 씨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매일 자기는 2시간씩 전신운동하면서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다고 하는 분이, 그런데 이 법정에 출석하는 문제만 나오면 뭐 칫솔질을 하루에 10번을 한다는 등 이런 얘기하면서 자꾸 알츠하이머를 앞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결국 이 그 처벌을 피해 보겠다고 하는 의도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억도 잘 못하고 어찌 보면 이 조비오 신부에 대한 내용도 자기가 기억이 흐려져서 했다라고 진술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그렇게 썼지만 그 당시에 내가 알츠하이머 때문에 제대로 기억을 못해서 이렇게 썼을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 법원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게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질병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하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지 않겠어요. 물론 저는 법원이 그렇게 내리지 않을 거라고 보지만 네. 그러니까 이 변호인이나 아니면 전두환 씨 입장에서는 알츠하이머를 내세우면서 본인이 지금 처벌받을 수 있는 부분에서 빠져나갈 그런 어떤 상황을 만들기 위한 그리고 또 법원에 출석하지 않기 위한 어떤 명분을 세우기 위한 그런 이유 때문에 알츠하이머를 내세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법원에서는 알츠하이머에 관련해서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알츠하이머의 증세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판단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회고록을 쓸 당시에 인지 능력이나 기억 능력에 대해서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썼다고 한다면 책임이 조금 감경되거나 양형에서 고려할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츠하이머 주장은 전두환 전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양날의 칼입니다. 형사법정에서 좀 감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럼 실질적으로 이 회고록은 정상적인 인지 능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 쓴 회고록이라고 한다면 이 회고록 자체의 가치가 대중들한테 인정받기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양날의 칼의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지금 고령이라고 알려지면서 88세 나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 나이 대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알츠하이머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초기냐 중기냐 뭐 말기냐 심각하느냐의 여부이기 때문에 그것이 단순히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초기 정도의 진단만 나와 있는 상태라면 형사 재판에는 전혀 고려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네. 이 구인장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잠시만 짚어드리면 지난 5월에 사자 명예훼손으로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8월에 알츠하이머병을 이유로 말씀하셨듯이 이 알츠하이머병을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이번 1월 달에는 독감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두 번의 불출석 이후에 이제 구인장이 발부가 됐고 광주지법 앞에서 이제 구인장이 집행이 된다라고 경찰은 밝혔는데요. 그렇다면 방금 자택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제 법정 앞에 포토라인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는 어떤 발언을 할 거라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아마 반반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잠깐이라도 뭔 얘기를 할지 아니면 또 안 할 수도 있어요. 뭐 두 네. 가지가 다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만약에 포토라인이 설치가 됐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과정에서 어떤 말을 할 가능성도 있지만 또 지난번에 그 양승태 대법원장도 검찰 앞에서 그냥 쑥 들어갔잖아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변호인들이 아마 그렇게 조력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아무 얘기 하지 마시고 들어가시라고. 어떤 얘기를 하든 제가 볼 때는 그 상황에서 본인한테 전혀 도움되는 얘기는 나오지 않을 것 같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그렇다고 해서 그 앞에서 그럼 본인이 인정하는 말을 할까요? 저는 그런 생각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씨가 그 앞에서 본인의 죄를 인정하거나 아니면 혐의를 인정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 앞에서 뭐 다른 얘기를 했다가는 제가 볼 때는 더 안 좋은 여론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조용히 들어가는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나 이제 플래시가 터지기 때문에 한마디라도 하고 할 가능성 예컨대 뭐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든지 이런 통상적인 말을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네. 재판의 내용이나 아니면 사자 명예훼손 관련해서 본인의 입장을 어떤 형태로든 밝히는 것은 아마 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조금 전 연희동 자택에서 누구의 부축도 받지 않고 차량에 탑승하는 전두환 씨의 모습 그리고 왼쪽에 보여지는 화면은 현재 강변북로를 통해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출근길 시간과 좀 맞물리면서 속도는 빠르게 내지 못하면서 천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계속해서 이제 화면 보여드릴 텐데 앞서서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제일 중요한 점은 이제 사자 명예훼손죄 등 여러 가지 이제 재판의 쟁점 사항에서 전두환 씨 측, 즉 변호인 측은 어떻게 주장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좀 관심이거든요. 일단 오늘 이제 첫 인정 신문을 할 거고요. 재판부에서 처음으로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 피고인에게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물을 겁니다. 그때 네라고 하면 이제 자백이 되니까요. 전부 혐의에 대한 인정이 되는 것이고 아니오라고 하면 이제 무죄 주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증거 자료를 제출한 각가지 참고인에 대한 증인 신문 절차가 이제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변호인이 어떤 논리로 이것이 허위성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진실한 사실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피고인에게 있었다라고 주장할지 이제 지켜봐야 될 것인데 아마도 그 당시에 내가 실제로 보고받았던 자료는 없지 않느냐. 내가 그 당시에 헬기 사격에 대해서 내가 실제로 직접적으로 보고받았던 증거를 검찰이 제출할 수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나는 실제로 5.18 당시에 내가 직접적으로 그런 지시나 여러 가지 발포 명령을 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지금까지 믿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허위 사실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다. 갖가지 청문회 절차라든가 특조위 조사라든가 국가수 감정 결과라든가 그 과거의 여러 차례의 조사 과정에서의 발생된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는 나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고 제대로 보고받은 바 없다라고 본인은 잘 몰랐다라고 변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혹여 이런 주장도 가능합니다. 회고록 같은 경우는 자사전이나 회고록 같은 경우는 대강의 어떤 전체적인 줄기는 본인이 이제 진술하지만 전체 맥락은 대필 작가들이나 측근들이 조금 관여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혹여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내가 직접 집필하지 않았다라고 변명할 여지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고의성 여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전두환 씨가 고의성이 없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보고서를 받지 않았고 발포 명령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고의성이 없었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그렇다고 하면 글에다 그걸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비오 신부가 주장한 것은 헬기 사격을 봤다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그걸 보고를 안 받았다. 네. 또는 뭐 잘 모른다. 아니면 밑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본인한테는 전혀 보고가 안 됐기 때문에 본인 모르고 있었다. 그러면 조비오 신부에 대해 새빨간 거짓말장이란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본인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 상황에 대해서 본 사람은 봤다고 얘기하는데 본인은 직접적으로 본 적도 없고 관여된 적도 없다고 하면 그 부분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모른다고 하면. 그런데 네. 저렇게 명확하게 본인이 조비오 신부를 새빨간 거짓말장이라고 기록했다고 하면 본인은 그게 아니라고 믿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미 해고록이 출판되기 3개월 전에 이미 국가수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여러 가지 정황 증거로 보거나 아니면 그 증거들로 봤을 전일 빌딩에 남아있는 탄원으로 봤을 때는 이건 기총사격이 분명히 헬기에서 있었다고 하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럼 그걸 봤다고 하면 그걸 인지해서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본인이 그걸 썼다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뒤집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밖에 이해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전두환 씨 입장에서는 그런 국가수의 발표든 아니면 지금까지 조비오 신부가 얘기했던 기총사격의 문제, 헬기에서 기총사격을 했다는 부분의 문제를 뒤집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썼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본인은 그거에 대해서 뭔가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추측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본인은 모른다고 얘기하지만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걸 그렇게 새빨간 거짓말장이란 말을 조비오 신부한테 할 이유도 없었고 그렇게 쓸 이유도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조비오 신부가 이제 처음 이야기한 것이 청문회에서 발언을 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익히 알겠지만 청문회에서 거짓으로 진술을 하게 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조비오 신부는 현재까지 여러 차례 이런 사실에 대해서 증언하고 알리고 5.18의 창극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했지만 허위 사실로 처벌된 전례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도 고 조비오 신부의 어떤 진술이 명확하게 거짓말이라고 본인이 믿을 만한 근거는 굉장히 부족했다. 오히려 이 조비오 신부의 어떤 증언을 뒷받침하는 여러 참고인, 목격자들의 진술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본인은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라고 표현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한테 합리적으로 납득 가능한 변명을 해야지만 피고인으로서 어떤 무죄 또는 뭐 양형의 고려를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지금 뭐 회고록은 출판 금지가 된 상태도 된 데에도 불구하고 뭐 웃돈까지 줘서 사는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일반인들이 이제 뭐 특히 아마 전두환 씨를 좀 지지하고 이런 분들은 그걸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게 뭐 역사적 자료로도 남을 수, 역사적 자료란 말은 제가 좋은 면에서 역사적 자료가 아니라 전두환 씨가 이렇게 주장했다라는 부분, 또 이 부분의 잘못된 부분들을 밝혀내기 위해서라도 이게 얼마나 나쁜 책인지 잘못된 책인지 하는 부분들을 밝혀내기 위해서라도 필요한데 출판 금지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다른 방법으로 구입할 수밖에 없는, 판매가 금지되다 보니까 다른 방법으로 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이제 관심이 집중되는 것 같아요. 또 이런 논란이 있다 보니까 국민들이나 일반인들 입장에서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대체 어떻게 써놨길래 저랬을까? 그러니까 지지해서 샀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궁금해서 사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여론에서 전두환 씨가 저런 책이 문제가 되고 논란이 돼서 출판도 금지되고 이러니까 더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것이고, 아마 이제 그런 국민들의 어떤 정서들이 반영이 돼서 웃돈을 주고도 살려는 그런 어떤 의도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광주지법 이제 앞에서도 5.18 관련 단체들 이제 집회를 연다라고 밝혔고, 조금 전 연희동 자택 앞에서도 보셨듯이 일부 보수 단체들이 와서 이제 집회를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저런 걸 보면서 이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회고록에 대한 이런 웃돈을 주고 사거나 예. 회고록이 일부
출판 배포가 금지됐다고 하지만 이 회고록에 대한 이런 수요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궁금해서 뭐라고 썼는지 그게 첫 번째 이유일 것이고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본인의 지지하는 어떤 그 생각 이런 부분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산다고 봐요. 그러니까 확증 편향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믿고 있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을 계속 읽으면서 본인이 믿고 있는 사실이 사실이고 진실이라는 것을 강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순자 씨나 아니면 전두환 씨를 지지하는 사람들 측에서는 광주에서 일어났던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을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결국 이런 책들을 통해서 전두환 씨가 주장하는 주장을 강하게 본인에게 주입시켜서 본인이 믿고 있는 진실이 사실이라는 걸 강화시킬 목적으로도 그 책들을 구입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보여지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대체 어떤 글이 써있길래 저런 문제가 되냐 하는 궁금증들이 또 발언이 돼서 결국 책을 구입하려는 그런 생각으로 이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법정에는 일반 시민들이 방청권을 또 뽑았습니다. 한 103명 정도 될 것 같았는데 이렇게 뭐 따로 공개하는 이유도 있겠죠? 원래 재판은 공개 재판이기 때문에 공개 재판을 하되 무분별하게 이제 공개를 하게 되면 방청석에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제 추첨을 통해서 추천된 사람만 이제 입장 가능하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진과 녹화 같은 경우는 법원의 허가 사항입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허가하지 않기 때문에 재판정 안의 모습은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공개가 된다라고 한다면 네.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재판과 마찬가지로 선고 과정은 생중계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네. 이 또한 이제 재판부의 판단에 의거해서 판결 선고 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대중들한테 공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워낙에 관심 많은 사건이고 더군다나 이제 광주 5.18로 가족들의 어떤 희생을 당한 가족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뭐 한 달이 건너면 뭐 거의 아는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이런 사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재판에 대해서 참석하고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 싶어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보통 비공개 재판을 하는 사유들은 뭐 성범죄 사건이라든가 어떤 극도의 사생활 비밀을 보장해줘야 된다는 사건이나 국가 뭐 안전보장과 관련된 재판은 비밀 재판을 합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헌법상 재판은 공개 재판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재판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통 재판 같은 경우에 가까운 곳에서 원한다라고 하면 이제 옮겨주기도 하고 하는데 원래는 이제 서울에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불어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송 신청의 사유가 이랬습니다. 이제 강주에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좀 객관적이지 않거나 불공정한 재판을 받을 현저한 염려라든가 이동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걸 했지만 재판부에서는 광주에서 재판을 한다고 하더라도 불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고 더군다나 이 사실에 대해서는 이 그 헬기 사격의 장소는 광주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 증언을 할 수 있는 다수의 사람들도 광주를 근거지로 두고 있기 때문에 증거조사 차원에서도 광주가 관할이 되는 게 타당하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네. 관할 이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런데 이 구인장 자체도 구인장이 집행이 될 때 원래 자택에서 집행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또 광주지법에 도착해서 구인장을 집행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자진 출석의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유효하게 구인장이라는 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는 피고인에 대한 신병 확보 절차라는 측면에서는 이미 출석하겠다라는 피고인에 대해서 강제력까지 행사할 그 필요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집에서부터 어떤 영장을 집행하기보다는 강주지방법원 아래 오면 그 집행의 효력을 실제 집행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실상 구인영장이 발부됐는데 자신 출석하게 되면은 영장을 집행하지 않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뭐 고령이기도 하고 자진 출석하기는 이유 등으로 여러 가지 이제 신병 확보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은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광주 이제 법원 근처, 즉 전두환 씨가 들어오는 입구에는 인간띠라고 해서 평화적 시위가 시작될 것이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뭐 광주 시민들이 항상 얘기, 아까 전에 이제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대영 신부 역시도 사과 한마디면 족하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 부분이 나올까요? 제가 볼 때는 안 할 것 같아요. 전두환 씨 입장에서는 사과를 안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광주 시민들이 더 화가 나는 겁니다. 사실은 네. 많은 걸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날의 진실을 밝혀달라는 것이고, 지금 와서 뭐 처벌을 못한다 하더라도 예컨대 뭐 이미 이제 사면이 돼가지고 그 내란 죄는 다 이제 사면이 돼버렸잖아요. 네. 그 문제
그렇게 한 것도 국민통합청에서 한 건데 광주 시민들은 마음의 의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날의 그 진실을 밝혀달라는 것이고 여러 가지 증언이나 진술이나 아니면 증거 자료들이 그날에 전두환 씨가 그런 행동을 했을 거라고 하는 쪽으로 지금 전부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책임 있는 어떤 사과 한마디 없이 또 본인은 계속 아니라고 주장하고 그런 적이 없다고 주장을 하니 광주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날의 아픔을 경험한 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속에 큰 응어리 같은 게 남아 있겠습니까? 그걸 풀어주는 것은 많은 것도 바라지 않고 정말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고 그날의 진실을 밝히는 거예요. 그날 그런 일이 있었고 본인이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총체적인 책임을 갖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그런 사과 한마디 원하는 건데 그거 끝까지 안 하면서 지금 이렇게 재판까지 받게 되는 사자 명예훼손으로 이런 상황까지 왔다고 하면 정말 광주 시민들 입장에서는 마음에 정말 아픔이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특별히 더 차분하게 그리고 평화적으로 인간띠까지 믿고 다른 분들이 그런 일 못하시도록 막겠다고 하는 자세를 보면 재판을 통해서 정말 국민 모두 앞에 명확하게 법의 심판대에서 잘못된 부분이 가려지길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저기서 또 소란이 일거나 광주 법원 앞에서 또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또 본질이 흐려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또 다른 전두환 씨를 지지하거나 아니면 보수적 진영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 그걸 가지고 또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재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법의 심판을 받고 법에서 판결을 잘 내려줘서 국민 모두에게 명명백백하게 광주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는 한 번의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 보통 이렇게 최근에 이제 굵직굵직한 사법 재판이 꽤 많았습니다. 그 재판이 나올 때마다 그 재판에 찬성해주는 국민도 있고 반대해주는 국민도 있기 때문에 이 재판을 맡은 재판부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이 클 것 같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그 쟁점이 단순한 사건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신속한 재판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요즘에 이제 판결에 대해서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정치권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들도 너무 압력을 행사하려는 거 아니냐. 신중하게 재판부의 어떤 독립 차원에서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 존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외부의 어떤 목소리와 상관없이 법리 원칙대로 이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증거조사를 해서 유무죄를 가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이 사건은 조금 부담이 덜한 것이 이미 12.12나 5.18과 관련해서는 내란 목적 살인자가 이미 유죄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적인 판결을 번복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전두환 전 대통령께서 지난날에 대한 반성과 사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후대에 어떻게 기록될지를 생각해 보면 측근들도 아마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잘못은 할 수 있지만 용서라고 사죄하는 역사적인 인물과 잘못을 하더라도 끝까지 용서를 구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는 후세의 평가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고려해서 재판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강주지방법원에 도착을 하면 포토라인이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마 많은 질문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적어도 본인의 어떤 범죄 혐의는 아니지만 광주의 어떤 시민들이 당한 고통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사죄하는 총괄적인 의견 정도는 밝히는 게 역사 앞에 해야 될 도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90년대 후반에 사면이 되지 않았다면 지금 교도소에 있을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면이라는 용서를 받았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더 숙고한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화면이 계속 나오는데 조금 전에 잘못된 화면이 나갔다는 점을 죄송스럽다고 사과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 시각 차량이 이동하는 모습 아직까지는 정체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 톨게이트를 빠져나가지는 못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연희동 자택에서 나올 때는 누구의 부축도 받지 않고 전두환 씨가 차량에 탔고 그 옆에는 이순자 씨와 변호사가 동승하면서 광주로 출발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큰 충돌은 없었지만 그동안 내란죄부터 계속해서 이제 재판에 대통령이 쓰는 모습을 전직 대통령이 쓰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참담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들이 전부 다 줄줄이 저렇게 법의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 참 참담하죠. 제대로 좀 정치를 제대로 하고 비리 없이 정말 부정부패 없이 그렇게 정말 임기를 잘 마치고 국민들의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는 대통령이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몇 분 그런 분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통령들이 그런 안타까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걸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왜 권력이 저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 것이고 또 하나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다 보니 사실은 권력을 좀 나눠 갖는 그런 제도로 정치적 상황도 바꾸자고 그런 주장도 나오는 게 아닌가. 대통령이라는 권력에 너무 권력이 집중돼 있다 보니까 부정 비리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연루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정치가 발전하면서 많이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은 저는 많이 바뀌고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 또 국민들의 정치적 수준 자체가 네. 지금의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수준보다 훨씬 저는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국민들의 정치적 수준의 높아짐에 따라서 정치인들도 좀 바뀌어야 된다. 이제는 국민들 수준에 맞춰서 정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태의연한 예전의 모습 가지고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정말 공감할 수 있는 특별히 이 5.18 문제 같은 경우에 최근에 정치권에서 5.18 망언들이 나오고 네. 정치인들이 저런 망언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정치가 언제나 바뀔 수 있을까? 역사적으로 확인되고 또 많은 그 정부들을 거쳐오면서 법을 통해서도 이미 5.18에 대해서 민주화의 어떤 가장 근간이 됐었고 지금의 민주주의가 있을 수 있는 가장 많은 희생을 치렀던 그런 중요한 역사적 어떤 사건을 자꾸 왜곡시켜서 잘못된 말을 하고 북한군이 개입됐다 그러고 무슨 뭐 폭동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그것이 정치권에도 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 정치권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네. 국민들의 수준에 맞는 그런 발언 또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제 전두환 씨가 오늘 재판에 출석을 하면 앞으로 이제 어떤 과정이 남아 있는지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오늘 재판이 끝이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첫 공판 기일이고요. 첫 공판 기일은 재판의 첫 단추를 이제 꿰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모든 사실을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변론이 아니라 무죄를 주장하면서 공방을 이어나간다고 한다면 재판 기일이 여러 차례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나와서 법정에서 증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차례 이제 재판이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서 일일이 이제 증거 인부라고 해서 그걸 동의하는지 부동의하는지 하는 절차를 거친 후에 어떤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울지를 양쪽에서 이제 조율할 겁니다. 검찰 측 증인, 피고인 측 증인들이 나와서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검찰에서 진술한 증언들이 사실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채택된 증인의 어떤 그 숫자에 따라서 공판기일이 얼마나 진행될지 가름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중요한 건 법정에 쓰는 게 요번이 마지막이 아닐 것입니다. 네. 앞으로 계속해서 또 어떻게 보면 이 진행되는 상황이 길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하루빨리 뭐 제대로 된 이야기가 끝나고 거기에 대한 사과까지 나온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지리한 또 공방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서울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화면을 통해 보고 있는데요. 이제 전두환 씨가 상당 시간 걸려서 1시 반 정도까지 가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죠. 변호인 이제 동승을 했기 때문에 변호인이 여러 가지 조언도 할 거예요. 진술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세요.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할 거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서 어떻게 내가 대처할까 이런 생각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좀 안타까워요, 사실은. 만약에 재판부가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 정말 잘 생각해서 제대로 좀 얘기해달라 이런 요청까지 했다고 하면 예전에 자기가 생각을 좀 복귀하면서 뭐가 잘못됐는지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잘 고민하고 반성하면서 가면서 얘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밖에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사실. 그러면서 변호인과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주로 하지 않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몸이 많이 이제 나이가 드셔서 아마 좀 쉬시고 이럴 가능성도 있는데 이순자 씨가 옆에 있으면서 같이 아마 만약에 전두환 전 대통령, 그러니까 전두환 씨가 답변을 못했을 때 이순자 씨가 어떻게 답변하고 이렇게 역할 분담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같이 가서 법정에 들어가서 앉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3명의 변호인과 이순자 씨, 전두환 씨가 함께 법정에서 어떻게 대처할지 또 어떤 예상 질문이 나올지 그 질문에서 어떻게 답변하는 것이 유리할지 하는 부분들을 아마 논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조금 전 변호사님께서 또 이 재판이 길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번만이 출석을 더 해야 될 것이다. 전두환 씨가 앞으로 더 많이 출석을 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오늘은 이렇게 재판에 출석을 했지만 그 다음번 재판에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또 어떻게 되나요? 그럴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우리 과거에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이나 여러 차례에 걸쳐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서 스스로 본인의 피고인의 방어권을 포기하는 전례들이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피고인에 대해서 실제로 또 구인영장을 집행할지 여부는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는 것인데 첫 공판기일은 첫 인정신문이라고 해서 안 하면 안 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구인영장까지 발부했는데 만약에 그 다음에도 이제 불출석하고 거부한다고 한다면 걸석 재판으로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뭐 계속해서 이제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 이제 오른쪽에는 조금 전에 8시 32분 정도였죠. 연희동 자택에서 전두환 씨가 나오는 모습, 그리고 이순자 씨와 변호사가 같이 차량에 타서 이제 탑승해서 움직이고 뒤에 2대는 경호 인력들이 함께 나눠 타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이 앞부분에서 바로 이제 피켓을 든 한 분이 이제 뛰어나오면서 약간의 소동은 있었지만 큰 충돌 없이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이 시각에는 차량 속도가 조금은 빨라지고 있는 모습인데 서울을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잠시 뒤에 경부고속도로를 통해서 광주까지 이제 진행하는 그런 모습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계속해 오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과연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무엇을 얘기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조비오 신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광주에서 워낙 많은 역할을 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 진상조사단의 활동은 지금 좀 미미한 상태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5.18 진상조사위원 유척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자유한국당에서 추천한 2분이 3분 중에 1분은 자격 요건이 되지만 2분이 자격 요건이 안 돼가지고 정부에서 그걸 반려를 했어요. 다시 추천해 달라고. 네. 대통령 청와대에서 추천을 다시 해달라. 왜냐하면 규정에 돼 있는 그러니까 그 법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회가. 조사위원회 그러면 자격 요건이 있어요. 그 자격 요건에 맞는 분을 추천해 달라고 자격 요건이 안 되는 분들을 다시 돌려보냈는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바꿀 생각이 없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추천을 또 안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위원회 자체가 지금 구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뭐 출발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위원회가 구성돼야 그 위원회에서 회의도 하고 이럴 텐데 자유한국당이 추천권을 3명 갖고 있는데 1명은 뭐 청와대에서 그걸 받아줬고요.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자격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자격 요건이 되신 분으로 다시 추천해달라고 했는데 자유한국당이 지금 추천을 안 하고 있어서 아예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 보면서 국민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위원회 구성도 구성이지만 이 위원회가 가진 권한이 너무 범위가 좁다,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는 권한이 너무 적어서 실제 그러면 이 진실을 밝혀내는데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제한적이다는 부분에 대한 논란도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또 수사권이나 아니면 많은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권한들을 좀 확대시켜서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기관도 좀 넉넉히 잡고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법이 좀 제한적으로 돼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법을 만들 때도 여야가 계속 부딪혀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당은 좀 더 확대해서 하자, 야당은 반대하는 입장, 자유한국당이 특히 반대하는 입장에 서다 보니까 결국 절충점을 찾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한적으로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 부분도 국민이 정말 정치적인 어떤 선택,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정치적인 어떤 판단이나 정쟁 때문에 법을 만드는데도 자기들의 입장만 주장하지 말고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뭐고 이거 진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진실이 아직도 밝혀지지 않아서 이런 논란이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진실을 밝히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하면 충분히 밝힐 수 있도록 역할도 좀 강화시키고 기간도 좀 늘려서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2시 반부터 시작한다라고 했는데 오늘 뭐 여러 번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오늘 재판 같은 경우에 시간이 어느 정도 좀 소요이 될까요? 오늘은 상대적으로 짧게 끝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뭐 증인신문이나 이렇게 장시간에 소요되는 절차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신문과 유무죄에 대한 판단 그리고 증거 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증거에 대한 입증 계획 정도를 확인하는 수순을 겪을 것이기 때문에 오래 걸리진 않고 실질적인 공방이라든가 피고인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장시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한두 시간만 해도 끝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상당히 짧은 시간 안에도 끝낼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 이제 많은 뭐
광주 시민뿐만 아니라 네. 전 우리 국민 모두가 이제 이 재판에 관심을 갖고 있을 텐데 어떤 좀 결과가 나오는 게 가장 바람직할까요? 저는 그러니까 재판부가 물론 이제 뭐 오늘 재판에서 모든 게 결론이 나지 않지만 전체 재판이 끝났을 때는 광주의 진실이 밝혀지는 쪽으로 재판의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네. 어떤 진실인지 국민들도 알고 싶어 하거든요. 그리고 헬기 사격 문제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국가수나 아니면 다른 진술들 또 5.18 그 국방부 내에 5.18 특조위가 있었어요. 예. 거기서 조사한 내용들에서는 분명히 있었다고 나왔어요. 근데 법원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건 아직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서 이걸 한 번 더 얘기해 주면 행정부는 이미 그렇게 인정했고 국방부도 그렇게 인정을 했고 그리고 사법부까지 만약에 법적 판결로서도 기총 사격이 있었고 헬기에서 사격이 있었고 시민군들이 그것 때문에 사망을 했다. 이게 증명이 된다고 하면 광주의 역사가 한 번 더 세워지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조비오 신부의 사자 명예훼손 그 조사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진술들이나 아니면 재판부가 판결문 안에 그 내용을 기록할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얘기하고 나서 사자 명예훼손이 어떻게 되느냐를 판결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럼 판결문 안에 그 내용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5.18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특히 이 헬기 사격 문제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저는 쓸 거라고 봅니다. 그 판결문이 저는 역사의 중요한 하나의 증거가 될 거다. 그래서 행정부뿐만 아니라 사법부도 5.18에 그런 나쁜 만행들이 있었다고 하는 부분들이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는 점에서 이 판결문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진실을 꼭 이번 재판부가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뭐 여러 가지 그동안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재판에 대한 관심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뭐 쟁점 사항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손 변호사께서 이번 재판의 가장 큰 쟁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양쪽의 공방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회고록이라는 것은 본인의 어떤 그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스스로를 반성하면서 객관적인 사실을 열거하고 본인의 주장과 의견이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헬기 사격이나 5.18 당시 객관적인 사실과 배치되게 그 당시에 헬기 사격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 고 조비오 신부의 증언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모욕하고 명예훼손을 했고요. 나아가서는 사탄 이런 표현, 가면을 쓴 사탄 이런 표현까지 쓴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고 조비오 신부가 이야기했던 헬기 사격이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허위 사실인지 그리고 이것이 허위 사실을 알면서도 이런 회고라고 썼는지가 번제 성립 요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 여부는 관련된 사건에서 여러 차례 다뤄졌지만 다시 한번 형사재판에서 그런 사실을 부인한다고 한다면 피고인 측에서 그에 대한 다수의 목격자라든가 과거의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재판부에서 증거 조사를 통해서 확정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엔 그러면 이런 헬기 사격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피고인이 실제로 인식하고 나서 또는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자극적인 단어죠. 거짓말쟁이라는 것은 이렇게 회고록에 표현한 것이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본인 고의성은 확정적으로 없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것이 허위 사실이다, 거짓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나만의 근거가 있었다라는 것을 재판부한테 설득함으로 인해서 나는 이것을 명예훼손할 의도도 없었고 허위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피고인 측 변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검찰 측에서는 이 헬기 사격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증명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 이것을 알고 있었을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과거의 사실에 대한 증거와 증인들을 통해서 재판부에게 유죄의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이번 재판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부분 얘기는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잘 알아들을 수가 있는데 즉 인식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측에서는 알츠하이머 관련해서 얘기를 진행을 할 것 같은데 알츠하이머를 그동안 계속 꾸준하게 이야기해온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알츠하이머를 통해서 얘기한 것은 결국 본인이 정말 진술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얘기할 것 같고 두 번째는 근데 저는 이제 이걸 쓸 당시에 예컨대 회고록 쓸 당시보다 그 전부터 알츠하이머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 변호인 측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게 과연 그러면 이 회고록이 아까 혼순정희 변호사 잠깐 얘기하셨는데 회고록의 진실성에 대한 의문까지도 같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변호인 측에서 주장할 때 이 회고록이 쓰여질 당시에 좀 정신이 흐릿해서 제대로 못 썼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을 하려면 결국 그러면 회고록 전체에 대한 진실성이 다 탄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성이 다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회고록 쓸 당시에
정신이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상황에서 쓸 수 있었다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회고록 내용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 전두환 씨가 쓴 회고록 모두 다 진실성이 다 의심을 받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기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조비오 신부에 관한 글만 쓸 때 그때만 그러면 잠깐 알츠하이머 증세가 나타나가지고 제대로 못 썼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애매한 부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알츠하이머 이 부분은 지금 이 재판의 현장에 와서 진술하고 증언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또는 재판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회고록을 쓸 당시 알츠하이머 때문에 제대로 못 썼다고 주장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변호인 측에서. 그래서 저는 그런 주장까지 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져요. 다만 재판에 임하는 과정에서 알츠하이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재판을 좀 출석을 좀 줄이고 또 재판 과정에 있을 여러 가지 잘못된 발언들에 대해서 본인들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알츠하이머를 활용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만약에 중증 알츠하이머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과 인지 능력이 없다. 또는 굉장히 미약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논란이 된 심신미약 주장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서 그 당시에 회고록을 쓸 당시에 판단 능력과 인지 능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라고 한다면 온전히 책임을 묻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 만약에 그런 주장을 계속 반복적으로 강하게 한다고 한다면 심신미약이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럼 심신미약 판단에 있어서 실제로 회고록을 쓸 그 당시에 그 인지 능력이나 의사들의 어떤 진단서나 의무기록지가 정말 이것을 기억을 오락가락할 정도의 그 판단 능력이 저하되어 있느냐 이것이 의학적으로 입증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알츠하이머라는 보통의 증상이 최근의 기억은 좀 희미하고 자주 잊어먹지만 과거의 기억은 오히려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정 시점의 기억을 일부는 기억하고 일부는 왜곡되게 기억하고 이것도 사실은 조금 납득이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편집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학적으로 좀 설명이 돼야지 간경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만연히 알츠하이머 때문에 내 그 당시에 판단력이 떨어졌다라고 하더라도 보통의 회고록은 한 차례만 검수하지 않습니다. 여러 차례 검수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반복적으로 측근들이 봐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단순히 그 당시 일시적으로 기억력이 쇠퇴해서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설득력이 낮을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전두환 씨가 출발한 지 약 1시간 가량이 지났고요. 조금 전 톨게이트를 지난 모습도 조금 전 영상으로 화면 연결을 통해서 보여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도 차량 이동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1시 반쯤 예정대로라면 광주지법에 도착을 하게 되고 2시 반부터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조금 전 톨게이트를 지나가는 모습 지금 함께 보고 계십니다. 네, 이 톨게이트를 지났기 때문에 이제 고속도로에 진입을 해서 조금은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할 것 같고요. 1시 반까지 광주에 도착을 해서 광주지법에 도착해서 들어가서 2시 반부터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될 텐데 광주에 도착했을 때 이제 처음에 구인장을 집행을 하게 될 텐데요. 보통은 수갑 같은 걸 채우기도 하죠. 수갑, 포승줄 네.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결박하는 도구를 사용하기는 하는데요. 아마도 제가 예상컨대는 그런 결박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그 관련된 공무원들이 나와서 그냥 그 출석하는 장면에 신병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같이 걸어가는 정도로 이제 집행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첫 번째는 일단 자진 출석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적에 출석하는데 그런 신체를 결박하는 도구가 굳이 필요하느냐라는 논란이 제기될 여지도 있고요. 또 언약의 고령이고 신뢰관계인과 변호인과 같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도망갈 염려가 적습니다. 보통 구인영장이라는 것은 법정에 출석하더라도 도망가는 피고인들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신병 확보를 하는 것인데 그럴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상황이라서 대중들한테 일단은 어찌됐든 피고인이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박 도구 사용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광주지법에 지금 통제선은 설치가 돼 있고 약 10에서 20m 정도 가량 걸어서 이동을 해가지고 재판적으로 들어갈 것이다라고 하는데. 혹시 모를 충돌에 대한 이제 우려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광주 시민이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이 되게 복합적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얘기가 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제 그러니까 광주 5.18 단체에서는 평화로운 장면을 연출하겠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단체 차원에서 어떤 집회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피켓 시위를 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뭐 그럴 가능성은 있을 수 있죠. 누가 됐든 뭐 그건 개인이 하는 거니까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 단체가 저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차분한 가운데 지켜볼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것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판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 자체가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게 행동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또 일부 단체나 아니면 전두환 씨를 지지하는 측에서는 그거 가지고 또 광주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재판의 본질을 흐릴 수 있는 그런 논평을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재판의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특별히 무슨 충돌이나 이런 게 있을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여지고 다만 이제 전두환 씨가 과연 그러면 그 포토라인에 서서 뭔가 말을 할 거냐 하는 부분은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통상적인 말을 할 가능성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사죄를 한다거나 아니면 본인의 어떤 그 행위에 대해서 뭐 미안하단 말을 한다거나 이럴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거의 저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다만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든지 뭐 이런 얘기밖에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아까 손정희 변호사 좋은 제안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만약 전두환 전 대통령이나 아니면 전두환 씨가 가면서 이 프로 본다고 하면 정말 그런 얘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어쨌든 본인의 범죄 행위를 직접 시인하진 않더라도 이런 역사적 상황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또 본인이 어쨌든 신군부가 집권한 다음에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총체적인 사과라도 하는 게 필요하다 저는. 그게 국민들이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도 사과까지도 안 한다고 하면 정말 전두환 씨에 대한 그 국민들의 생각이나 아니면 이미지가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뭐 변할 가능성이 저는 낮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언젠가는 보여야 될 필요가 있을 텐데 이번이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개인적으로. 네. 예. 이번 재판은 또 부인 이순자 씨도 이제 피고인석에 동석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보통 보조인이라는 것은 뭐 신체적인 능력이 결여된다거나 예를 들면 잘 들리지 않는다거나 재판부가 A라고 얘기했는데 B로 오인하거나 이랬을 때는 조금 그 부분을 그 잡아주는 역할 그 정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히려 피고인의 입장에서 진술을 한다거나 어떤 법률적인 의견을 낼 수 있는 위치에는 있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 보조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판부에서 신뢰관계인 동석을 허가해 준 이유는 이 알츠하이머나 이렇게 귀가 잘 안 들리고 사람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있으니까 혹여라도 A라고 뭘 물어봤는데 그런 상황이어서 진짜 B라고 진술했지만 이것이 피고인이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이야기한 거라면 재판에 혼선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던 목적이라고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아마 처음에 그런 것들을 많이 확인할 겁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걸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표현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의사소통 능력, 청각 능력, 인지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에서 혹여라도 어르신들이 가끔 왔다 갔다 하시는 경우 있죠. 들렸다가 안 들렸다가 예. 뭐라고 하는지 몰랐다가 또 조시는 경우들도 있고 그건 신체적으로 기능이 저하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인데 그럴 때 이제 이순자 여사가 신체적인 상황이나 이런 걸 잘 알고 있으니까 적절하게 지금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뭐 예를 들면 물을 드린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보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순자 씨 얘기 나와서 말인데 뭐 민주주의의 아버지라는 발언 때문에 훨씬 더 또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한 의도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본인 입장에서는 그게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걸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증명이라는 표현보다 주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주장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5.18 당시에 정권을 잡고 신군부가 했던 것이 민주주의를 활성화시키고 또 민주주의를 좀 확대하기 위한 본인의 판단이었다, 생각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진실은 그게 아니죠. 사실은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았고 정권을 잡고 나서 거기에서 반대하는 국민들, 특히 광주 시민들을 학대하고 억압하고 이런 일을 했던 것이 진실인데 그 진실을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무리하게 민주주의 아버지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주장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전혀 이 문제와 관여하지 않고 개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의 남편은 정권 잡고 나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게 주장한 건데 저거는 너무 그러니까 뭐랄까요? 너무 손에 보이게, 눈에 보이게 잘못된 발언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식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도리어 저는 반감이 더 커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보여져요. 본인은 주장을 해서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 도저히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얘기를 함으로써 도리어 본인의 주장이 부메랑이 돼서
전두환 씨나 이순사 씨를 더 비판하는 그런 여론이 강해지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잘못된 발언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 언론 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 주장은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명확하죠. 헌법에서도 언론 표현의 자유는 폭넓게 보장이 되지만 그것도 그 타인의 어떤 권리라든가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허용한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실을 왜곡해서 더군다나 그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희생자들의 어떤 아픔이나 이런 것들을 공감하지 않고 오히려 타인에 대한 어떤 명예나 모욕감을 주면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은 불법 행위이고 나아가서는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 헌법에서는 명확하게 기준으로 모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회고록에서 특히 역사적 그 사실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 회고록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규정하는데 왜곡하고 잘못 썼다라는 것은 사회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표현의 자유의 범주가 아닌 상황이고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술로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 사건에선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네. 네. 상당히 저희가 이제 8시 32분에 전두환 씨의 자택 출발하는 지금 화면의 모습을 보여드린 걸 시작으로 약 1시간 정도 강변북로, 서울 지역을 좀 통과해서 9시 한 37분쯤 서울 톨게이트를 통과해서 지금도 계속 이제 광주 지역으로 광주 지법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전두환 씨의 재판에 정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는 앞서 저희가 계속 이야기했다시피 이 5.18이라는 이 민주화 운동을 과연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법원이 이야기할 만한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라고 하는데 5.18의 의미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광주 시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데도 정작 당사자들은 좀 많이 얘기를 안 해왔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그 5.18 당시에 실제 거기에 연관돼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과도 안 했지만 입장 발표도 거의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은 본인들의 잘못에 대해서 국민 앞에 또 광주 시민들 앞에 어떤 부분으로든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린 것 같은데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5.18의 여러 가지 만행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드러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신군부나 노태우 정부까지만 해도 그게 전혀 드러나지 않았어요. 김영삼 정부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5.18의 진상들을 밝혀내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또 잘 아는 것처럼 김영삼 정부는 지금의 자유한국당의 뿌리예요. 그러니까 보수 정권이라고도 할 수 있는 정권이에요. 거기서 광주 민주화 운동을 인정하고 법으로도 만들어서 광주특별법 만들어가지고 광주 민주화 운동을 하나의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로 인정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정권이 지속되면서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들 또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는 부분들을 밝혀냈고요.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왔는데 책임 있는 사람 한 명도 거기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거나 본인들이 그때 그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과하거나 이런 적이 없었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결국 5.18 망언이 계속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법의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법의 심판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많은 여러 사람들이 5.18에 대한 망언을 하거나 왜곡하고 폄훼하는 발언들을 하는 것들이 영상으로도 남아있고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는 정치인까지 있는 걸 보면 이 문제를 지금 와서 매듭짓지 않으면 앞으로도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판결을 통해서 정말 5.18의 진실을 밝혀서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그런 행동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법이 심판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법의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법의 심판이 없기 때문에 자꾸만 이런 5.18 관련 발언들, 잘못된 발언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실제로 처벌법이 마련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과거를 청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5.18 관련해서는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관련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공소시효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제대로 조사나 처벌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측면에서는 네. 제대로 단죄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왜곡된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다라고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공소시효를 이제 소급적으로 하는 것은 위헌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할 필요는 있지만 적어도 과거에 어떤 잘못이 있었고 국가가 어떤 불법 행위를 했고 공권력을 남용해 왔는지 그래서 어떻게 무고한 시민들을 잔인하게 저렇게 죽이거나 요즘에는 또 성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다수의 또 증언이나 목격담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없는 정말 국가의 파렴치한 범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제대로 반성조차 하지 않았고 오랜 시간이 걸치도록 오히려 은폐하고 축소하고 어떤 진술이나 기억을 왜곡해서 오히려 이제 희생자들에게 그 잘못을 뒤집어 씌우고 어떤 색깔론을 통해서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해서 폄하하고 비하하고 이것들이 조직적으로 있었다라는 측면에서는 제대로 된 과거 청산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5.18 특조위도 제대로 구성이 돼서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결국 수사권이라는 강제 수사권이 없다라는 측면에서는 얼마나 진실이 규명될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국민으로서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이 현장에는 피해자도 있고 가해자도 있을 것입니다. 위법한 명령에 따랐던 선량한 군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양심 선언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 역사에서 이런 일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아야 되고 참여하고 반성하는 사람들에게는 5.18 희생자들도 용서할 수 있거든요. 용서의 기회조차 주지 않는 가해 집단에 속해 있던 분들에게 다시 한번 양심적으로 한번 과거를 되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5.18 문제를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쟁점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국가가 공권력을 남용한 시민들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과 어떤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정치 쟁점화할 것이 아니라 다시는 국가의 공권력이 이렇게 남용되지 않도록 제대로 과거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지금 화면에 계속해서 저희가 보여드리는데 연희동 자택의 모습. 그런데 이제 연희동 자택도 또 문제가 많습니다. 이 미납 추징금 환수 때문에 공매에 붙여졌는데 네 번째나 지금 공매가 유찰이 되면서 가격이 한 40억 정도 떨어졌죠? 그렇습니다. 이 공매 때문에 그런 건데요. 경매가 아니라 공매가 나왔어요. 경매라고 하면 법원이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강제로 만약에 안 나오게 되면 집행을 해서 나오도록 만들 수 있는 강제권을 갖게 되는데 공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지금 전두환 씨가 저기 살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 공매가 돼서 누가 낙찰을 받게 되면 만약 안 나오고 버티고 있으면요. 그 안 나오는 분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또 소송을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소송을 통해서 공매를 받은, 낙찰을 받은 그 건물을 인수하기 위해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또다시 소송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요, 첫째. 두 번째는 이제 알츠하이머나 병환이 있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강제로 집행을 하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누가 그러면 이걸 공매를 받겠습니까? 지금 공매로 받는다 할지라도 지금 40억이나 떨어졌으니까 그걸 받는다 할지라도 실제 이 건물을 소유하거나 아니면 전두환 씨를 거기서 나오도록 할 수 있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선뜻 누가 나서지 않는 것 같아요. 공매 관계 때문에. 그래서 결국 한 번 낙찰을 될 동안 10%씩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공매를 할 때는. 그러다 보니까 네 번이나 유찰되면서 40억이 떨어지게 된 건데 그래서 저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공매로 계속 할지 또 이걸 바꿀 수 있는지는 변호사님도 설명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 변호사께 뭐 동일 질문이지만 지금 전시 측이 또 여기에 대해 소송을 걸었어요. 왜 내 이순자 씨 명의인데 이걸 가지고 공매도 하느냐? 이건 맞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범죄 수익과 관련해서 타인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범죄 수익이 그곳으로 흘러갔다라는 정황이 포착이 되면 그 부분도 이제 공매에 처해져서 추징금 납부하는데 환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순자 여사 측에서는 이것은 그 범죄 수익, 뇌물과 상관없이 나의 특유 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진실 여하는 가려야겠지만 그 당시에 수많은 뇌물 자금, 로비 자금들이 사실 전시 일가의 여러 가지 부동산 취득 자금이라든가 가족들, 친인척 등에게 차명으로 은닉되어 있다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특유 재산이라는 주장만으로는 이 절차를 막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29만 원만 있다라는 주장이지만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봤지만 다른 분에게, 다른 사람에게, 다른 아들에게 이렇게 은닉되어 있고 범죄 수익이 은폐되어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조금이라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국가에서는 집행하지 않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 최종 결정을 하겠지만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전두환 씨의 이 자택, 연희동 자택의 공매에 대한 얘기까지 해봤는데요. 이제 8시 반에 전두환 씨가 자택을 출발해서 지금 약 1시간 반 정도가 지났습니다. 1시간 반 정도가 지난 이제 9시 55분 현재 시각 광주로 이제 내려가고 있고 오늘 2시 반에 광주지법 201호에서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 쟁점들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 연희동 자택이 이제 오늘 5번째 공매에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예.
이번에도 또 유찰이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뭐 유찰이 되면 계속 이제 공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건데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이제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게 이게 네 필지예요. 필지가 네 필지고 건물이 두 개거든요. 그런데 세 명이 소유하고 있어요. 이순자 씨가 하나를 소유하고 있고 한 필지하고 건물 하나를 그리고 며느리 그리고 비서관, 전 비서관 이렇게 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데 이순자 씨, 그러니까 전두환 씨 측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이순자 씨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원래 이순자 씨가 아주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의 어떤 부정 비리와 관계돼 있는 건물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뭐 그렇다고 치면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소유가 됐는지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벌었고 어떻게 돈을 벌어서 이 건물을 사게 됐는지 돈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나머지 두 사람 며느리나 아니면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전 씨가 정권 잡고 난 이후에 소유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문제는 그렇게 주장한다고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정권을 잡고 나서 신군부가 출범한 이후에 부정 비리로 여러 가지 재산이 축적이 됐고 그 돈들이 제3자를 통해서 이미 소유하게 됐고요. 또 본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 전두환 씨 이름이 아니라 제3자 이름으로 돼 있는 것은 뭐 공매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전두환 추징법이라고 일명 법이 새로 제정이 됐습니다. 제3자가 소유하고 있더라도 그 돈의 출처가 결국 부정과 비리를 통해서 돈이 모여졌고 그 돈을 가지고 만약에 제3자가 소유하고 있다면 그것까지도 추징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이제 두 분을 모시고 장시간 동안 이야기를 해왔는데 끝으로 한 가지씩 질문만 드리고 보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그겁니다. 뭐 전 국민의 관심을 갖게 되는 전두환 씨의 재판을 과연 어떻게 좀 진행을 하고 결론이 나와야 뭐 잘 된 것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먼저 손 변호사께서부터. 저는 이게 이제 재판 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이지만 그 과거하고의 청산하고 과거를 반성하는 절차를 국민들이 더군다나 법원이라는 재판의 형식을 통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강주 시민들이 굉장히 성숙한 시민 의식을 보이면서 혹여라도 이제 좀 극단적인 감정적인 표출이 있을까 봐 굉장히 내부적으로 단속하고 자제하는 그 상황인데 그 부분도 굉장히 성숙하다고 합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은 내 가족을 희생케 한 사람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당연한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제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 의식을 보인다면 과거의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어떤 정치를 했던 사람이고 우리 현대사의 굉장히 중요한 정치인이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은 스스로 참회하고 송구하고 이 역사적 현실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왜곡하고 거짓말로 응대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실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형사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나중에 역사 교과서에 기록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분명히 자각을 해서 진실이라는 거는 부인하고 회피한다고 해서 가려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진실을 이번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재판이 정말 진실을 밝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5.18에 대해서. 조비오 신부의 사자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이 재판을 통해서 헬기 사격의 진실이 뭔지,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또 가능하다고 하면 헬기 사격을 직접 지시한 사람이 누구였는지까지도 밝혀낼 수 있다고 하면 판결문에 반드시 남겨서 역사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 당시에 신군부가 어떤 못된 일을 했었고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했는지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후세에 남는 판결문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조비오 신부가 원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천국에서. 그리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이걸 넘어서서 5.18의 진실을 밝히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점 그리고 이런 법적인 판단이 앞으로 더 이상 이런 망언이나 5.18에 대해서 잘못된 발언을 하는 정치인들이 사라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두환 씨 재판과 관련된 내용과 쟁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